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문제작 소서리스 오브 포춘입니다.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도 많이 하고 그렇게 개발했는데 우선 소서리스 오브 포춘 같은 경우는 포춘 크로니클 에피소드의 5번째 게임이고요. 그 전에 4개의 게임이 있었고 개발 기간은 2013년 7월부터 해서 2014년 2월까지 총 7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원래는 이 게임을 개발할 때쯤에는 한 3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기존에 있던 리소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또 결혼도 있었고 이사도 있었고 이것저것 많은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겹치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막 계속 늘어나더군요. 한 뭐 2배 이상으로 늘어나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는데, 실제로 이 게임은 소서러 오브 포춘이라는 퍼즐 게임의 후속작으로 거기서 많은 부분이 파워 업그레이드도 해서 출시를 했는데, 역대 제가 냈던 게임 중에 가장 나쁜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전혀 없었고요. 진짜 딴 게임들은 첫 출시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뭐 순위권에도 오르고 매출도 확 오르고 막 그랬는데, 이 게임은 순위권에 오르락 하다가 쭉 내려가서 와 이거 어떡하나. 저 같은 경우는 개발로 이제 생업을 잇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다 바로 생업거에 빠지게 되거든요. 결혼도 나름 전작인 리버스 오브 포춘 2가 나름 잘 돼서 그 돈으로 결혼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잘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게임이 바로 그렇게 추락해 버리니까 바로 금전적인 어려움이 바로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접고 다시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또 기획자 생활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게 했던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작이었고요. 어이구,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개발 기간이 7개월이었는데, 이게 외주비, 저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다 저 혼자 그래픽이랑 프로그래밍이랑 기획이랑 하는데, 외주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BGM이라든가 사운드 효과만 안 하고 사운드라든가 번역 같은 경우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외주를 하는데, 인디 개발자들한테는 500만 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 큰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번역도 원래 퍼즐 게임에서 대사가 필요가 없는데, 예전에 뿌요뿌요라는 게임을 해보면은 퍼즐 들어가기 전에 대전에 참여하게 된 두 캐릭터가 막 뭐라 뭐라 말을 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시작을 해서 좀 과감히 시도를 했어요. 캐릭터도 25명, 또 제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지인들 프로필 사진을 가져와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쓰고, 플레이어블 캐릭터만 25개에다가 그 캐릭터들이 한 명씩 만나면 또 대사를 한 번씩 쳐라, 막 이렇게 해서 총 이 대사에 필요한 A4 용량이, A4가 그때 한 900장인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쓰는 것도 저는 한두 달이면 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대사작으로만 거의 한 3개월이 걸렸고, 외주 했는데 번역 하시는 분이 이거 턱없이 안 된다 해도 2달 걸렸고, 이게 저는 영어랑 일본어를 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미 또 개발은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서 다 스탑하고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그래도 출시를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게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지금도 안 올라요. 얼마 전에 구글 피처드 힘내라 임디 거기에 전작의 리버스 오브 포춘 2랑 소서리스 포춘이 같이 올라갔는데, 리버스 오브 포춘 2는 열심히 잘 팔렸는데 역시나 이 게임은 안 팔리더라고요. 지금까지 벌어들인 건 한 100만 원 좀 넘었나? 그래서 이게 생활비도 있고 들인 돈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되는데, 이 게임 내고 나서 정말 굉장히 좌절이 컸고요. 그 후 이제 다시 이제 결혼도 했는데 저 혼자 먹고 사는 거면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와이프도 있고 뭐 생활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회사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관뚜껑 열기 전까지, 그럼 이거 다시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 기존에 경험했던 것들을 다 한번 복습해서 반성해서 한번 뒤틀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게 미스테리 오브 포춘이었고요. 원래는 이 게임을 먼저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다른 게임을 만들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개발 기간이 짧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그동안 포서리스 오브 포춘의 문제점들을 하나 둘씩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발표를 할 게 그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우선은 그 인디 개발이나 이제 게임 개발을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접하기 쉬운 퍼즐, 슈팅, 뭐 러닝 게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고 공부나 이런 쪽으로 맞는데 실제로 이게 시장에 나와서는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그 퍼즐이라는 장르 자체가 지금 처음 만든 사람도 접근하기 쉽고 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그 퍼즐 게임을 출시를 하고 또 많은 게임들이 잊혀져 가고 그렇게 시장 자체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앞에 보이는 박싱올릭 같은 게임은 제가 한 3일 동안 만든 게임인데 이게 아이폰이 iOS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폴더를 합치는 기능이 처음 그때 나왔었어요. 처음엔 아이콘이 그냥 막 아이폰 페이지를 막 넘겨가야지 했는데 그게 폴더 기능이 생기면서 뭐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게임들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게임으로 한번 엮어서 개발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한 3일 동안 해서 출시를 했는데 정말 이거는 판매량도 없었고 반응도 없었고 그리고 저 마지막에 보이는 후르츠젠 같은 경우는 제가 위메이드 있을 때 마지막 나올 때 만들었던 게임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캔디팡이나 뭐 그러니까 윈드러너 나오기 전에 캔디팡이나 이런 게임들이 위메이드에서 그 퍼블리싱을 해서 나름 성과가 있어서 그때 위메이드 자체 내에서 그 온라인 게임 만든 팀들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얼른 퍼즐 게임 만들어라 거의 슈퍼스타 K처럼 오디션 붙이듯이 여기저기 그 팀들을 막 세팅을 해서 시도했는데 저도 그쪽에 하나를 맡아서 프로그램을 해서 출시를 했는데 이 게임은 카카오톡도 붙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했던 혼자 개발했던 게임의 1매출보다 안 나오는 매출 나오면서 와 진짜 퍼즐 게임이 쉽진 않은구나.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애니팡2나 뭐 이런저런 게임들이 뭐 표절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애니팡2가 나올 때만 해도 이 게임은 뭐 캔디 크러쉬 사가를 굉장히 답습한 게임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다 깨고 역시나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퍼즐 게임으로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굳건히 지키고 계신 업체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거든요. 제가 한번 퍼즐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을 때 안 좋았던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래서 우선 퍼즐이라는 장르는 인디 개발자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개발을 하려고 봤을 때 이걸로 목돈을 벌어서 뭐 큰 성공을 해야지라고 하는 장르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반적으로 모바일 쪽 스마트폰 게임의 대부분의 게임을 구매하게 된 계기가 뭐 어디서 뭐 뉴스를 보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콘이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이 아이콘이 처음에 봤을 때 이거 괜찮겠다라고 싶어서 그 아이콘을 클릭하고 그 게임에 대한 설명이나 스크린샷을 보면서 그리고 또 리뷰를 보면서 이 게임을 구입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첫 관문이 아이콘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아이콘들을 이렇게 7개를 모아놓으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요 소서리스 오브 포춘 저 단발머리 소녀의 아이콘은 제가 봐도 다른 게임의 다른 아이콘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 걸 느꼈던 게 이 아이콘만 보고는 이 게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야 이건 미소녀 게임이야, 뭐 연애 시뮬레이션이야, 퍼즐 게임이야. 전혀 그것도 알 수가 없었고 굉장히 좀 평범해서 그냥 이 아이콘을 보더라도 이 사람 구입하려는 유저의 그런 구입 의도를 후킹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스크린샷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이 게임이 어떤 식으로 돌아갈 건지를 유저 스스로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상태를 이제 스크린샷에서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퍼즐 게임은 대부분의 게임이 그 격자로 이루어졌잖아요. 탑뷰로. 근데 저는 그동안 만든 게임들이 다 이제 일명 쿼터뷰라고 하는 아이소메트릭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퍼즐도 그 방식을 취해줬어요. 그래서 이 스크린샷을 보고 이 게임을 보는 사람들은 뭐야, 이 퍼즐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난해함을 먼저 가졌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게임이 한 턴 한 턴씩 그 3매치 게임을 해서 그 보석을 깨는 거에 맞춰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저 상대방 체력을 다 깎는 게임인데, 그 대각선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은 이 스크린샷을 봤을 땐 전혀 매력을 못 느끼겠다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게임의 가장 큰 패착이었는데,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렇게 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뿌요뿌요에서 전투 전에 이렇게 대사를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게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대사를 진행하면은 저도 굉장히 재밌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25개다 보니까 또 이게 이 안에서 스토리를 알려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대사를 쓰다 보니까 그냥 12조밖에 안 나와요. 서로 야, 너 나랑 싸우자. 싫어. 왜 안 싸워? 막 거의 막 약 올리고, 뭐 괜히 막 옷 입는 거 가지고 괜히 막 트집 잡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대사 작업을 하고 3개월 하고 번역 2개월 가고, 또 금액도 만만치 않고 3개월 동안 제가 다른 게임을 개발했으면은 그냥 충분히 개발하고도 남았을 기간을 이 대사 작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게임에서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던 부분이었는데, 저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방전이 됐고, 또 저는 개발을 혼자 하다 보니까 제일 재밌는 작업이 프로그래밍이 제일 재밌고, 그 다음이 그림 그리는 게 재밌고, 제일 싫은 게 글 쓰는 게 제일 싫거든요. 저는 기획자 생활을 하면서도 기획서 쓰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혼자 1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적 계기가 기획서가 쓰기 싫어서 프로그래머랑 이렇게 막 토론을 하는데 기획서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방법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획서가 쓰기 싫어서 나왔는데 이렇게 대사 작업을 3개월 동안 했다 보니까 이게 나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기획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 앞으로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또 분석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게 저는 퍼즐 게임이 3비치 게임은 약간 운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돼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걸 너무 가미를 하다 보니까 그 플레이어가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단지 운으로 갑자기 콤보가 터져서 따다닥 하더니 갑자기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서 깬다. 그러니까 소서리스 오브 포춘 같은 경우는 보스가 굉장히 체력이 많은데, 그 게임을 깨려면은 그냥 뭐 아이템을 잘 가지고 들어가고 뭐 내가 스킬을 잘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판에서 운이 잘 터져서 그러니까 데미지를 연속 콤보 데미지를 잘 주면 깨더라. 그게 뭐 운 좋은 사람은 첫 판에 그게 터질 수도 있고, 운이 나쁜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해도 안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임성을 가지다 보니까 실제로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이 게임 뭐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면서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5개나 놓치고 갔다. 이거를 개발할 땐 몰랐는데 출시하고 유저의 냉철한 판단을 딱 받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였던 게, 제 게임은 유료로 판매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앱이 들어가 있어서 게임 내 아이템 구매가 있어서 매출의 비율이 한 50대 50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료 판매 플러스 그 안에서 이제 게임을 결제하는 유저가 아이템을 구매하면 거기에 맞춰서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였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템 밸런싱도 너무 잘못해가지고 그냥 아이템을 한 판을 깨자마자 다 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유저가 게임 플레이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모든 게임이 플레이가 가능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 위에
플러스 버튼으로 이제 그 인앱 결제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를 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운로드 수도 안 나오는데 인앱도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정말 매출이 거의 없어서 정말 힘들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얘기들을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한 줄 정리식으로 해서 첫 번째는 퍼즐이라는 장르는 누구나가 그 만들 수는 있지만 성공시키기는 정말 쉽지 않은 장르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자기가 잘하고 매니악한 장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이콘이나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요새는 막 그 스크린샷에다가 그 뭐 각종 설명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게임 화면이 더 보고 싶은데 그 게임 화면은 작게 하고 그 안에 뭐 게임 설명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피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그 스크린샷에 있는 요소로만으로도 이 게임을 구입하고 싶다. 내가 이 게임을 내 폰에서 실행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 될지를 좀 많이 상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스크린샷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잘 만들었더라도 아이콘이나 스크린샷이 별로면은 이 구매까지 가는 과정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의미한 플레이란 개발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대작병이 큽니다. 그 다른 뭐 기획자나 개발자들도 이 게임을 크게 만들어서 뭐 일본의 제일 유명한 뭐 파이널 판타지라든가 뭐 드래곤 퀘스트 같은 대작을 만들어서 이 업계에 남는 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무의미한 플레이를 넣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개발 기간도 늘어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소서리스를 하면서 전 게임들이 다 잘 되다 보니까 이 게임도 나오면 당연히 그냥 기존의 매출 구조에 맞춰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유저들의 판단은 너무나 냉철해서 바로 그걸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 이 플레이가 정말 이 게임에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내 경제 밸런스 이 부분도 저도 기획자 생활을 한 12년, 13년 동안 하는데 시스템 기획을 하다 보니까 레벨 디자이너 이쪽은 많이 좀 관가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게임하기 불편함이 없으면 되겠지 하고 그냥 막 퍼줬는데 실제로는 재미도 없었고 좀 약간 막 치열한 맛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운으로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나 이냄 요소들 아니면 그 전반적인 요소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소설리스 오브 포춘은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어 했는데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결과적으로 게임은 재밌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개발자 생활을 하면서 좀 나름 힘든 경험도 많이 했지만 올해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새 출발을 한 시기가 작년이었고 올해 1년 차를 맞이하는 그 기간에서 매출 절벽도 맞이하고 그러니까 매출 절벽이라는 더 이상 이제 통장 잔고가 이제 바닥이 돼가는 과정 그런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소서리스의 교훈이라고 제 인생에 나중에도 제가 힘들 때마다 한번 생각해서 이럴 때도 있었는데 나도 이런 거 잘 극복해서 하지 않았나라고 좀 가슴속에 새겨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4번의 포춘3를 개발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게임이 정말 그 그래프에 봤을 때 1차 곡선 있잖아요. 쭉 올라가는 그 정도의 상태여가지고 당연히 이 게임을 만들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매출이 바닥이었고요. 그래서 막연히 기대를 했는데 안 좋았고 그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임의 장르에 뛰어드는 거는 인디 개발자나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니지 않나. 그냥 워낙에 기술력 있고 좀 자본력 있고 어차피 마케팅으로 뭔가를 뚫어갈 수 있는 회사라면은 그렇게 남들이 잘하는 장르에 가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마케팅으로 이렇게 이슈화를 시켜서 하는 건 가능한데 저처럼 굉장히 좀 검소한 개발자라든가 좀 규모가 작은 게임 개발자들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나 들어가 있는 핵 전쟁터를 들어가서 비직도 들어가서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게임 개발하기 전에 그냥 막연히 이거 이 게임 잘 되고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런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유저층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느 시점에서 어떤 게 모자라서 어떤 결여된 그 아이템들을 느낄 것인가를 좀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이 게임 하다가 하나 걸리면 잘 되지 하면은 역시나 잘 안 되고요.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하나 둘씩 하다 보면 7, 8번째쯤에는 잘 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게임 개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게임들은 저기 보면 리버스 오브 포춘 2에 보이는 그 3D 렌더링 된 캐릭터들이 있어요. 저랑 한 15년 동안 같이 개발을 지금 외주로 진행하고 있지만은 이 형이 이제 3D 캐릭터를 만들어서 2D로 렌더링을 해서 시퀀스 애니메이션을 돌리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근데 웃기게도 이 캐릭터들이 들어간 게임들은 다 잘 됐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안 들어간 게임은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트라우마인데,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매니악한 장르만 개발을 하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말고 뭐 게임 개발자 도톰치라는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장르가 특출나게 하나는 있지 않을까. 그 장르만 파서 이 분야의 장인이 되자. 그리고 또 이번에 느꼈는데, 제가 이번에 그 미스테리 오브 포춘을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는 그냥 어렴풋이 제 게임을 출시하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국내는 뭐 잘 몰랐고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제 게임들은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뭐 SRPG 장르 자체가 앱스토어나 그런데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할 만한 게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제 생겼던 팬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미스테리 오브 포춘을 출시하고 나서 처음으로 팬카페가 생겼는데 얼마 전에 회원수가 1000명이 넘고 1100명이 넘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굳이 내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게임을 만들 필요가 없겠다. 내 게임을 좋아주고 그 팬들만 잘 아울려서 내가 그 팬들을 굉장히 충족시켜주는 게임만 만들면은 개발자로서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예전에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돌아왔던 말이, 그 예술가는 1000명의 팬만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평생 먹고 사는데 뭐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팬카페가 생겼으니 1000명만 넘자 1000명만 넘자. 근데 결국은 넘어서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밸런스를 맞출 때, 게임 밸런스를 맞출 때 제 기준으로 밸런스를 맞춰요, 항상. 근데 저는 게임을 되게 못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 기준으로 게임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게임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또 그 게임을 한 유저들은 굉장히, 게임을 잘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보다 한 5배의 난이도를 더 잡아서 밸런싱 맞춰서 하면은 그걸 한 하루 이틀이면 또 깨시고. 그러니까 게임하는 유저들은 나보다 훨씬 게임을 잘한다는 걸 알고 밸런스도 그 기준에 좀 맞춰야 되겠다. 소스리스 오브 포춘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게임이 어느 순간에는 너무 쉬워져서 또 망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게임을 출시를 하고 나서 도톰치 게임즈는 굉장히 좀 그 이슈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좀 가능성도 찾았고, 관뚜껑을 열기 전에 했던 그런 노력들이 허사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서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 미스테리 오브 포춘 팬카페가 생기고 나서 요걸 계속 키워나가서 뭐 지금 1000명인데 뭐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계속해서 출시하는 거에 맞춰서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대중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포춘 시리즈를 좋아하는 유저들을 위한 팬들을 위한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좀 확신이 섰고요. 그리고 절대 앞으로는 퍼즐 게임을 건들지 않겠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 캐릭터가 있는 게임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좀 그래픽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게임을 저 같은 경우도
플레이는 안 하는데 그래픽이 좋아서 하는 게임들 많이 폰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이 게임은 플레이하면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왠지 이 게임이 내 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뿌듯해지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픽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해서 도톰치 게임즈가 만든 포춘 시리즈는 플레이는 별로 재미없는데 그래도 좀 소장 가치는 있다라는 식으로 좀 개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리소스는 다 그 한 번 제작을 할 때 게임을 한 4, 5개를 만들 용으로 개발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톤츠 게임즈의 생존 전략인데 저는 SRPG용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탑뷰에서 찍는 약간 컷업에서 찍는 그 네 방향의 캐릭터들을 각 애니메이션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첫 게임은 이제 SRPG를 만들고 두 번째 게임은 디펜스 게임을 하나 만들고 세 번째 게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스테리 오포춘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전투하는 게임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골이 정말 진토돼서 우러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볶아내거든요. 그래서 한 그 리버스 오브 포춘 2 캐릭터들도 대략 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준비한 그 리소스를 지금 한 2년에 가까이 좀 재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그 패턴이 한번 넘어가서 또 지금 시대엔 또 약간 뒤처질 수 있는 그래픽이니까 한번 또 2년 동안 좀 공을 들여서 또 게임 리소스 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온 게임들도 또 이렇게 장르를 다시 틀어가면서 좀 개발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리소스하고 개발 기간은 전부 돈이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아껴야 되니까 이왕 만들 거 앞으로 많은 게임들을 만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SRPG용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다양한 장르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말 그동안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 앱등이라서 아이폰만 쓰고 안드로이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주로 이제 4년 동안 앱스토어에 있는 게임들만 출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제가 3월 달에 그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 전작 리버스 오포춘 2랑 수더리스 오포춘이랑 미스테리 오포춘을 했는데 올해 그 구글로 출시를 안 했으면 저는 쫄딱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앱스토어가 굉장히 그 국내는 어차피 그렇게 시장이 많이 없었는데 외국 그 글로벌 매출이 꽤 괜찮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 들어서니까 국내든 글로벌이든 그 iOS 쪽 유료 쪽은 매출이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요새 회사들이 무료 게임을 많이 내는 이유가 그 게임이거든요. 도저히 수익성이 안 난다. 그래서 큰 회사들은 무료를 내고 그 안에 그 인앱을 해서 최대한의 그 다운로드 수를 가진 상태에서 거기서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조건을 갈아탄 게 재작년, 작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유료 쪽 매출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은 더 줄었는데 글로벌도 유료 시장이 아직 남아있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자국에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자국에 있는 유저들의 입맛에 맞게 잘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특히 제일 심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은 스마트폰 게임이 굉장히 좀 뭐 RPG라든가 그래픽이 좋은 게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는 굉장히 스마트폰 게임은 굉장히 간단한 게임들을 잠깐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임들은 굉장히 미국 개발사들이나 뭐 그 안에 있는 인디 개발자들이 다 꿰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뭐 출시하면은 뭐 미국이나 일본에나 크게 반응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혀 반응도 없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올해 구글 출시를 하고 났더니 저는 iOS랑 구글이랑 매출의 비율이 10대 90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료 게임을 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그냥 뭐 그 해킹을 안 해도 APK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는 유저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정식으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그 비율이 10대 90이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더 깜짝 놀랐던 거는 그 매출이 나오는 국가가 한국이 90이었고요. 나머지 나라가 10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안드로이드를 그렇게 많이 결제를 안 할 거다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그 주변에 계신 인디 개발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이 아마 구글 유료 시장 자체가 인디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블루오션이 되지 않냐. 지금 뭐 구글 무료는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나 뭐 밴드나 뭐 수많은 회사들이 막 하루에도 몇십 개씩 게임을 내다 보니까 거의 완전 핵 전쟁터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뭐 순위권에 있는 회사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바라보면서 뛰어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래야지만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이 있는데 저 같은 인디 개발자들은 그게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이 비었어요. 유료로 요새 게임 출시하는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인디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기회다. 빨리 유료로 빨리 출시해서 꿀 빨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올해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굳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구글 그 플레이 스토어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멀티 플랫폼으로 지금 뭐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경우는 그 구글이나 앱스토어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뭐 PC나 뭐 스팀 그리고 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뭐 엑스박스 아케이드 이쪽으로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 멀티 플랫폼이 된 엔진을 써가면서 이제 다양한 장르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게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플랫폼 하나에 딱 종속시켜서 출시라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생존하기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든 어렵게 게임 만든 거 여러 플랫폼에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